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도 지난번에 알아봤던 백야기담 시리즈 읽어보겠습니다. 백야기담은요, 대한민국의 스레딕이라고 하는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도시전설들을 매일매일 총 100일 동안 100가지의 이야기를 올린 것을 백야기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76번째 이야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에는요, 초록 요정의 술로 불리는 압생트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살구씨와 향쑥을 주재료로 숙성시켜서 만드는 이 술은 재료의 정제 과정에서 투명한 녹색빛을 띠기 때문에 초록 요정이라고 하는 낭만적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압생트는 비교적 단가가 낮아서 서민들이 즐겨 마셨고, 특히 빈센트 반 고흐가 즐겨 먹은 술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술을 즐겨 마신 사람 중에는 정신착란, 환각, 환청을 호소하거나 심지어는 초록색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는 사람까지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압생트의 주조회사는 이런 소문을 모두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치부했지만, 압생트에 취한 어떤 사람이 무차별 살인사건을 저지르면서 압생트는 환각작용을 한다는 이유로 주류계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실 압생트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는 주장이 커지게 되면서 압생트는 근래에 이르면서 다시 빛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생트 주조회사는 아직도 그 레시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술에 들어가는 재료 역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압생트의 어떤 성분이 그토록 많은 추문을 낳았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압생트를 마신 후에 초록빛의 신비로운 여인을 봤다는 후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들어는 봤는데 압생트 이건가 보군요. 스위스에서 유래된 술이래요. 주정에 아니스와 회황이라고 하는 향신료, 그리고 향쑥이라고 하는 허브계 약초를 말려서 부숴 넣은 후에 그 혼합물을 다시 증류한 술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무색 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히솝, 레몬밤, 로만쑥 등의 허브를 추가로 넣어서 색을 침출시킴으로써 녹색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술입니다. 녹색 요정 혹은 녹색의 악마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술이라고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일반적으로는 허브를 넣어서 녹색으로 침출하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색 자체가 녹색을 띠고 있다는 거죠. 요런 식의 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 독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압생트의 주 원료인 쑥에 포함된 투존이라고 하는 성분이 신경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사람이 압생트를 음용하면 환각을 보게 되고요, 장기 복용하면 정신이 파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압생트가 191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정식 수입이 금지된 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알아봤던 건 그냥 주장일 뿐인 거고요. 우선 모든 물질은 과용하게 되면 독이 됩니다. 역시 투존도 예외가 아닌지라 분명히 과도하게 음용했을 때 어지럼증, 발작, 혼수 상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작 흔히 알려진 환각이나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술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투존 성분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한 환각과 선망은 투존이 아니라 습관성 과음의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술과 마찬가지로 그냥 알코올이 들은 음료기 때문에 여기서 환각을 봤다든지 아니면은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괴담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압생트라는 술 자체가 뭔가 괴담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어마무시한 술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압생트라는 술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독주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 게다가 이걸 또 즐겨 마셨다고 한 사람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귀까지 자르는 기행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 술에 대한 뭔가 괴담 아닌 괴담 같은 게 또 퍼졌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기분 좋을 정도의 음주는 좋지만 그 이상으로 마시는 술은 압생트가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독약이죠. 적당하게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빅벤은 런던의 상징이자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빅벤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받아오면서 시간을 알리는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1초 정도 시계바늘이 멈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아주 찰나기 때문에 알아채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멈추는 그 잠깐의 순간을 바라본 사람은 조만간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빅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시계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게 가끔 가다가 1초 정도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뚫어져라 계속 보고만 있진 않으니까 그 순간을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잠깐의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을 당해버린다라고 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싶은 상상력의 그런 이야기네요. 글쎄,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마스코트다 보니까 1초도 멈추지 않고 잘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에서 온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 디지털 시계도 있어? 뭐야 이건? 합성인 거죠? 아씨, 깜짝 놀랐네. 너무 이상하잖아. 이거는 좀 무슨 그 YBM 그 건물 마냥 그게 되게 짜친다. 이거 디지털로 시계로 보니까, 그죠? 역시 아날로그인 건 또 아날로그 나름의 맛이 있어요. 여튼간에 그렇고 이 빅벤이 멈춘 적도 꽤 많이 있겠죠? 예? 우선은 좀 알아볼게요. 우선은 엘리자베스 타워인데요. 기계식 무브먼트를 사용한 시계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계탑이기도 하고요. 빅벤이라는 명칭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시계탑의 이름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엘리자베스 타워고 거기에 있는 종의 조그만한 그 부분이 빅벤인 건데, 빅벤이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유명해져서 시계탑 자체가 그냥 빅벤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빅벤이 12시 정각이 됐을 때 내게 되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소리였군요. 여기서 오히려 따와가지고 학교나 학원에서 이 종소리로 많이 썼나 보다. 야, 근데 이쪽 근처에 살면은 약간 낭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동시에 좀 엄청 시끄러울 것 같다. 그죠? 나는 이런 데서는 살기 좀 싫을 것 같아. 이거 뭐 정각마다 이렇게 시간 알려주면은 이게 사실은 이 산다는 게 말이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뭘 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마련인데, 이렇게 큰 종소리로 몇 분 됐다는 걸 계속 알려주면은 좀 싫을 것 같아. 어쨌든 관광객으로 갔을 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실존하는 장소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본인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곤 합니다. 정말 뜻도 내용도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는 그냥 막무가내로 나온 그런 말이다. 만약 괜찮다면 그 말을 녹음해서 거꾸로 재생해보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냈던 내 말이 어쩔 때는 되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말이었을 수도 있다. 다만 나는 눈치를 못 챘을 뿐.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에서 들었을 땐 이해가 그냥 안 됐을 뿐. 역재생으로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포함된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은 거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알 수 없는 말인데 글쎄 거꾸로 재생하는 건 너무 어려운 그거니까 엄청 공감이 막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혼잣말 할 때 자기가 처해 있는 뭔가를 말하지 않나? 그죠? 예를 들면 내 핸드폰이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핸드폰을 어디다가 놨더라 막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알 수 없는 멜로디긴 하지만 내용이나 이런 건 다 맥락에 맞으니까 그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다음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79번째 이야기고요. 우리나라에는 세탄이라고 하는 귀신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전국을 여행하면서 소금을 팔던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소금을 팔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니 그 사이에 아내가 이웃집 남자와 눈이 맞아서 젖먹이 아이를 내버려 두고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를 맞이한 것은 울다가 배고픔에 지쳐 죽은 싸늘한 아기의 시체뿐. 소금 장수는 소금지게에 아기의 시체를 넣고서 전국을 방랑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찾게 됩니다. 그러기를 몇 년 후 부자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네 어미를 찾아가라 라고 하면서 소금에 절여진 아기의 시체를 아내에게 내던졌습니다. 근데 아기는 마치 살아있었을 때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갔고 그것을 본 아내는 충격으로 죽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탄이는 아기령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귀신이어서 보통 사람은 어찌할 수도 없지만 무당이 만약에 이를 신으로 받들게 되면 굉장하게 영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종종 멀쩡한 아기를 잡아다가 소금독에 가둬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고픔에 소금을 먹다가 그대로 죽고 그 안에서 세탄이가 되면 무당이 이를 신주로 받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탄이는 그 어느 때라도 항상 엉엉 울면서 자신의 부모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세탄이 슬픈 이야기다. 그죠? 우선 나무위키에 검색해봤는데요. 대한민국의 귀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세탄이라고 하는 어린 아기령은 상당히 영험하고 앞날을 잘 보고 물건도 잘 찾는 그런 귀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조상신급의 능력인 자손번영, 무병장수를 들어주는 힘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아기 동자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령주로서 이 세탄이를 모시는 무당은 상당히 영역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전해져 오고 있나 봐요.
뭐 저는 무속신앙 쪽에는 뭐 전혀 일가견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는지 잘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나 보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뉴스 기사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굿TV 뉴스입니다. 무속인 80만 시대, 한국은 왜 무속에 빠졌나?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먹자골목엔 음식점만큼이나 많은 점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들어서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정계, 재계 인사부터 연예인까지 이곳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싼 임대료에도 이 일대에는 점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고급 상권은 물론 대학가에도 점집은 즐비합니다. 특히 홍대와 건대 앞에는 수십 개의 점집이 진을 치고 있어서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은 너무나 쉽게 무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무속은 뿌리 깊게 박혀 있지만 이를 파악하는 정부 통계는커녕 최소한의 실태 조사도 결과가 없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무속을 연구해온 종교 전문가는 국내 무속인 수를 약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경에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무속인 인구가 20만 명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급속하게 늘어서 지금은 약 80만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배 정도가 늘은 거죠. 20년 동안이라고 한민 문화심리학자분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무속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점술이나 구술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으로 무속의 이미지가 친숙해진 데에 더해서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이 무속 시장을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것보다 무당에 더 쉽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들이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한 미래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무당을 찾습니다. 정부가 뒷짐진 사이에 명확한 실태 조사도 관리도 없이 시커먼 사각지대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무속. 무당이 저지른 사기 범죄까지 난립하는 가운데 무속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공감이 됩니다. 이게 무당의 점을 보고 이런 거를 저는 안 하지만서도 납득이 안 되진 않아요. 아니 봐봐라, 내 인생살이 너무나 힘들고 내 인생 어디로 가나 막 진짜 미치겠는데 누가 다 알려준다 생각해봐. 너 인생 30엔 이렇게 될 거고 35엔 이렇게 될 거고 노년에는 편안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누가 말을 탁탁탁탁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가고 이런 거가 공감이 안 되진 않아.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종교를 믿고 있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종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종교 인구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 종교 인구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되게 많을 텐데 이 젊은이들이 이 현대 사회가 힘들고 삶은 너무 막 시달리고 막 그러니까 어디다가 좀 내 정신적인 뭔가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찾게 되는데 기독교도 뭔가 뉴스도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나랑 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천주교도 뭔가 우리나라 문화랑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두 개를 좀 지우게 되죠. 선택지에서. 불교도 마찬가지. 좋긴 좋은데 내가 그렇다고 뭐 살생유택이라고 해서 내가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절에 들어가서 뭐 불경 외면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불교도 지우고 이러니까 정신을 얻다가 좀 맡기고는 싶은데 종교들이 그런 대책이 되진 않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딜 가겠어. 무속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타로 보고 점 보고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점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신앙에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종교가 했던 일을 대체하고 있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종교에 대한 수요가 어디 가지는 않고 그 수요들이 전부 점집으로 향했다고 봅니다.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원불교를 믿고 있는데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불교 한번 찾아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종교치고. 네, 저도 종교에 대해서 되게 좀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원불교는 나쁘지 않다 이건. 그래서 믿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뭐랄까 내가 다 해야 돼 결국은. 원불교는 특징이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누가 해주잖아.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해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원불교는 그게 아니라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정신을 수련하는 종교에 가까워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87년 영국의 과학자였던 제임스 러블록은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하는 가이아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지구가 막 생성되었을 당시에 대기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과도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많고 화산 폭발이 늘 일어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최초의 식물군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자라난 식물군이 막대한 산소를 뿜어내자 반대로 냉각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지구에 엄청난 빙하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최초의 동물군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구의 균형이 다시 또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에는 몇 차례 빙하기와 간빙기가 찾아오면서 절묘하게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소비하는 생물군이 나타났다가 다시 멸종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세계의 주인이자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구가 고도로 준비해낸 유기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지구는 다시 지상의 주인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존재를 탄생시킬지도 모를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건 좀 공감되는데? 아니, 여태까지 봤던 이야기들 중에서 뭐 뜬금없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이건 좀 물론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겠죠. 지구가 어떻게 생명체야. 지구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컨트롤한다고? 말이 안 되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과학적이지 않은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도 그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 있잖아. 지구온난화.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의구심 품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사실 지구온난화를 많은 분들이 또 안 믿지 않았나요? 그죠? 트럼프가 처음 됐을 때만 해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엄청 욕했잖아. 지금도 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짜다 이런 식의 말 되게 많이 했거든. 왜냐면은 지구가 지금까지 흘러온 이 흐름을 봐라. 빙하기가 찾아왔다가 다시 또 해빙기가 오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다. 그래서 지금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어차피 언젠가 빙하기가 찾아오면은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이런 가이아 이론, 지구 자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믿기 때문에 그런 식의 주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설득력도 있지 않아요? 그지? 전에도 막 알아봤었지만서도 지구가 지금처럼 막 안정화된 시기를 겪은 적도 많았겠지만 그때 봤잖아요. 트라이아스기에 200만 년인가 그동안에 비가 계속 내린 적이 있단 말이야. 지구에 비가 10년 20년 몇천 년도 아니고 300만 년? 막 이렇게 계속 비만 내린 거야. 그러면 지구 망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거야. 지구가 그때가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랬냐? 아니지. 그냥 지구가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지구라는 이 행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을 법도 하네요. 예. 다만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어요. 공감은 안 돼요. 뭐가 됐든 저는 지구 온난화가 아예 인간의 탓이 아니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잘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워질 거 아니야. 더 더워질 거라고 분명히.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그 제발 지구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형님. 지금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야, 형. 지금 나 미칠 것 같아, 여름마다. 지구 인공 우산 이런 거 좀 띄워가지고 우주에다가 좀 햇빛 좀 덜 들어오게 좀 막든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 살려줘요 좀. 그때 제가 테슬라 주식 살게요. 어쨌든 과학자분들이 좀 뭐 좀 해줘라. 문과인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려진 정물화나 풍경화 중에는 붉은 장미가 그려진 그림이 많습니다. 장미는 예로부터 우아한 꽃들의 여왕이라고 불렸고요. 많은 화가들의 모델이 되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미가 그려진 그림 중에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붉은 빛이 바래고 짙고 어두운 검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은어로 장미가 졌다라고 하는데, 지구상에서 초기에 탐스러운 붉은 빛이었으나 후에 점점 어둡고 검어지는 색을 낼 수 있는 것은 혈액뿐이라고 합니다. 예술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학을 위해서 그들이 손을 뻗어 사용했던 그 재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쓰였던 안료가 피가 아니었을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색이 변모하는 게 과연 이제 옳은 일이냐, 이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모든 색깔이 다 바래지지 않나? 공감이 막 되진 않아요. 근데 피로 만약에 그랬다면은 좀 으스스한 이야기긴 하겠죠. 좀 되게 놀랐던 게, 햇빛에 닿으면은 옷 같은 것도 여러분 빛 바르는 거 아시죠? 옷은 무조건 옷장에 넣어야 돼요. 네, 나도 몰랐어요. 그냥 그 옷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냥 이야기거리인가 보다. 네. 엄청나게 색이 바뀌진 않겠지 그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모자가 하나 있는데요, 약간 좀 폴리 재질의 모자예요. 번거지 모자인데 그거를 그 문 있죠, 문고리 걷다가 걸어놨어.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근데 여름이 다가왔으니까 그 모자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찾았는데 그 모자가 없는 거야. 아니 왜 없지? 하면서 막 찾았는데 그 모자가 색깔이 완전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못 알아본 거야. 네. 원래 막 짙은 회색 막 이런 카키 색깔 같은 색이었거든요, 모자가. 근데 베이지색 가깝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모자가 문고리에 걸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방이 햇빛이 되게 잘 드는 방이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방치가 되니까 색이 그냥 바래버리더라고. 그래서 진짜 면직물 같은 거 관리하실 때 햇빛 안 쐬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아끼는 옷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감 같은 것들도 오랫동안 빛에 쏘이고 온도의 변화를 맞고 하면은 색이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딱히 피라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T예요. 이게 T의 시선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의 메갈라야 주에는 와르카시스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들에게는 살아있는 다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다리는 카시스 부족이 골짜기에 나갈 때마다 반드시 건너게 되는 다리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커다란 나무입니다.
카시스 부족은 나무를 잘라서 덧대면서 다리를 만드는 대신에 인근에서 자라는 나무를 어느 정도 방향으로 자라게 한 다음에 휘게 만들어서 반영구적으로 살아있는 다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설 때 지나가는 다리 역시도 하나의 거대한 나무이고요. 그 나무는 거의 500살에 가깝지만 지금도 30명 정도가 올라가도 거뜬할 정도로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다리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나무가 끊어져도 곧 자라나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족 사람들은 살아있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나무를 심어서 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건 또 팩트체크 마렵죠? 바로 검색합니다. 야, 있구나. 진짜 있는 거였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한겨레입니다. 수백 년을 견디는 살아있는 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인도 북동부 메갈라야주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12,000m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아열대림의 지역입니다. 이곳 산악지대의 원주민인 카시족과 자인티아족은 석회암지대의 가파른 협곡에 물이 차오르는 몬순 때마다 고립되게 되는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다리가 필요는 했지만 대나무나 목재로 만든 다리는 습한 날씨에 쉽게 썩어 떠내려갔고요. 강철이나 콘크리트 다리는 비싸기도 하지만 결국 낡아서 무너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찾은 해결책은 바로 살아있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고무나무의 공기뿌리를 강 건너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나무 다리를 만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자라서 점점 튼튼해지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화분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인도 고무나무는요, 자연 상태에서는 30에서 40m까지 자랍니다. 크게는 60m 높이로 자라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뭉쳤을 때 하나의 엄청난 공기뿌리를 자랑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숙주나무를 에워싸서 결국은 숙주를 죽이는 그런 기생식물 같은 느낌이 드는 나무인데, 숙주 대상체를 둘러싸서 기생하는 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다리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머리가 진짜 좋네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만약에 고무나무 주면서 나무 만들어봐 하면은 자를 생각만 했겠지 이렇게 할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 같아. 그 지역에서 나고 자고 살고 많은 피해를 겪으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아주 신기한,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올 것 같이 생겼다 되게, 그죠? 엘프족 다리 같이 생겼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고요. 이건 좀 신기한 실화였네요. 다음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는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8세기 이전, 지금은 사라진 어떤 마을에 기묘한 신사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미래를 제게 파십시오 라면서 설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래를 판다고 응하면 의사는 기묘한 물약을 먹게 한 다음에 당시로서는 엄청난 양의 금액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심쩍어했지만 물약을 먹고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윽고 마을 사람 모두가 신사에게 미래를 팔고 거액을 챙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자 마을에는 엄청난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더 이상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임은 날로 늘어나게 됐고 마을은 점차 고령화가 되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종국에는 늙어서 죽게 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른 마을로 이주해서 그 마을은 결국 무덤과 빈집만 남은 텅 빈 곳이 되고 맙니다. 지금은 마을의 흔적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미래를 판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준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나라 같다? 되게 우리나라 같은 이야기네. 그쵸? 당신의 미래를 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후손의 어떤 번영까지도 합쳐져 있는 그런 미래였군요.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이용한 말장난에 가까운 그런 괴담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네요. 뭔가 되게 뜬금없긴 하지만 이런 뜬금없는 것이 도시전설의 또 매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요, 알람을 단 관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고인이 관에 매장이 되었는데 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기라도 한다든지 혹은 모종의 이유로 산채로 생매장이 되었을 경우에 관에 부착된 알람을 울려서 자신의 생존 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목적이었습니다. 관은 평소에 자신이 생매장되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개수가 팔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 사업은 망하고 마는데 너무 많은 알람이 수시로 들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뒤에 있는 이야기는 약간 좀 지어낸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앞에 있는 이야기는 맞죠? 전에 저랑 같이 한번 알아봤던 공포증 알아보는 시간대에 알아봤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매장 공포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입니다. 여기에 타포포비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타포스는 무덤을 뜻하고요. 마찬가지로 포보스라는 단어는 두려움에서 기인했습니다. 그래서 타포포비아라고 하면은 잘못 죽었다고 선언돼서 내가 산채로 묻히는 것에 대한 비정상적인 공포를 의미합니다. 자,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이 사고로 생매장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1905년 영국의 개혁가였던 윌리엄 테브는 생매장에 대한 기록을 수집했는데요. 거의 죽은 상태에서 묻힌 경우가 219건이 있었고요. 그냥 살아있는데도 묻혀있는 경우가 149건이 있었고요. 방부 처리를 하던 도중에 깨어난 사례가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묻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18세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마우스 투 마우스, 입 대 입 인공호흡법과 원시적인 제세동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잘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 당장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어떤 걸 하면 살아날 수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묻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그 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알람이라고 아까 쓰여 있었지만 사실 알람이라기보다는 사람을 관에 넣고 새끼손가락이나 이런 데다가 줄을 하나 연결해요. 그리고 관의 밖에다가 산소가 통할 수 있는 관을 만들어 놓고 그 틈새 사이로 종이 줄이랑 연결되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으면 줄을 당겨서 종을 울릴 수가 있는 거죠.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묻혔다 라는 거. 그래서 생매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관을 썼다라고 하는 그게 사실인 거고, 뒤에 뭐 너무 많은 종들이 울려가지고 이 회사가 망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묘지에 있는 종이 있는, 혹은 묘지에 있는 종이 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시대극 같은 것들에는 이렇게 종이 달려있는 묘지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애초에 더 넌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는 그 공동묘지에 종이 단체로 울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 그런 식으로 아예 뜬금없는 그런 발명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방금도 이제 그 사례를 알아봤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기 사망 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실제로 생매장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명품이 있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도시전설은 이제 반만 믿으시고 반은 좀 흘려보내셔야 좋습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다음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1987년 미국의 WGN 채널의 9시 스포츠 뉴스 중에 갑자기 20초간 맥스 헤드룸 분장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영상이 송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영상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맥스 헤드룸 분장을 한 남자가 다시 영상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영상 속에 나타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영상이 어디서 송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미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채널 하나를 순식간에 장악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던 그는 고작 고약한 장난을 치기 위해서 영상 속에 얼굴을 들이밀었던 걸까요? 라고 하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맥스 헤드룸이 뭐예요? 아, 이거예요? 이거? 컴퓨터 인간 맥스. 이게 맥스 헤드룸이래요. 좀 기괴하게 생기긴 했네요. 저 분장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이제 채널 하이제킹이라고 하나요? 저런 거를?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맥스 헤드룸 전파 납치. 진짜 있네. 이거군요. 1987년 11월 22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파 납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맥스 헤드룸 전파 납치 사건. 말했다시피 이 채널의 어떤 신호 주파수를 납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다른 영상을 트는 걸 전파 납치라고 하거든요. 한번 자세한 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87년 11월 22일 저녁에 시카고 WGN TV 스포츠 뉴스가 방송되던 도중에 화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당시에 방영되었던 미국의 SF 드라마 맥스 헤드룸 속의 주연인 맥스의 마스크를 쓴 사람이 이상한 배경을 뒤에 두고 약 25초간 우스꽝스러운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화질도 좋지 않았고 소리도 전송되지 않아서 20초 만에 엔지니어에 의해서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앵커였던 댄 로원 역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볼까요? 그러네. 미식축구하다 갑자기 좀 웃긴데요? 또 어디서 뭘 찍은 걸까 싶긴 하네. 근데 그러네. 이 사람도 뭔가 좀 헛헛한 웃음을 지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그리고 같은 날 이 정체불명의 괴인은 곧바로 두 번째 전파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오후 11시경 WTTW 방송국의 닥터 후 올드 시즌 15 에피소드 1에 해당하는 팽록의 공포편이 방영되던 도중에 다시 전파를 납치해서 난입해서 맥스 헤드룸의 마스크를 쓴 채 또다시 알 수 없는 중언부언과 지리멸렬한 행동을 하고 기분 나쁘게 웃었는데요. 이번에는 화질과 음성이 모두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 전파는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에서 쏘아 올린 전파로 확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납치범의 실체는 여전히 미궁이고요. 그가 무슨 의도로 이런 사건을 벌인 것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이후에 별일이 없던 걸 보면 단순히 재미를 이유로 이런 사건을 벌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해고당한 방송국 직원이 앙심을 품고 벌인 일종의 자작극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전파 납치 중에는 이런 식으로 방송국 직원들이나 경비원들이 벌인 자작극도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전직 직원일 경우에는 자작극일 때 완전 범죄까지도 가능한데, 왜냐면 증거인멸을 하는 방법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기괴한 마스크와 범인이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데 방금 뭐 봤던 영상 봤을 때 뭐 좀 기괴하긴 합니다만서도 제가 추측컨대 100% 그거라고 생각해요. 둘 중 하나. 첫 번째는 맥스 헤드룸의 홍보. 예.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홍보가 되잖아. 지금은 뭐 SNS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저런 식의 홍보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1987년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런 정도의 광고를 급습한다면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 맥스 헤드룸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 드라마였다고 했으니까요. 혹은 그냥 했을 것이다. 해킹범이든 학생이든 누구든 해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장난삼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그냥 그걸 할 수 있으면 해요. 그냥 그런 걸 좋아해. 사람은 특징이 그냥 그런 특징을 타고났어. 인간은 내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막 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밑에는 호숫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거 하나 떨어뜨려 보고 싶잖아. 돌 같은 거. 그게 이제 인간의 특성이야.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래서 별다른 의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했던 게 아니었을까 뭐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발해는요, 융숭한 문화로 단박에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잡았던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영토는 지금의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인근까지 맞닿아 있었지만 원인 모를 이유로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찬란한 제국의 비밀을 찾고자 오늘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해의 멸망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괴수 강철이 나타났는데 뭔지 몰라요? 이 강철이는 커다란 이무기였습니다만 모습을 제멋대로 바꿀 수가 있었고 입에는 불과 재를 뿜을 수가 있어서 순식간에 지상을 멸망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해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강철이 나타나서 그 여파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강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강철이가 간 곳은 가을도 봄이라 라고 하는 속담이 남았을 정도로 그 두려움과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발해의 지질에는 다량의 용암과 화산재가 토출되게 됐습니다. 전설이 말하는 강철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강철이가 뭔데? 아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은 강철이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인데요. 한국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래요. 강철, 꽝철, 깡철이 등등 발음이 다양합니다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강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전승이 유행한 특이한 요괴입니다. 맹렬한 열기를 가지고 산천초목을 모두 말려 죽인다고 해서 화속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박을 동반한 폭풍을 일으킨다거나 호우로 농사를 망친다는 전승도 함께 있는 것으로 봐서 특정적인 속성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망치는 온갖 재해들 그 자체가 형상화된 존재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설입니다.
강철이 간다는 가을도 봄이라고 하는 속담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풍성한 가을의 결실도 강철이가 한번 휩쓸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봄처럼 된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현대에는 용이 되는데 실패한 이무기가 타락하면 강철이가 된다라고 하는 식의 괴물로 알려져 있고요. 용이 되지 못한 울분과 화가 쌓이면서 속에서 천불이 일기 때문에 불을 다룬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출판물들에서도 강철이를 실제로 봤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고, 아니면 강철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승되는 이야기를 책에다가 서술한 것들도 많이 남아 있네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에서 읽었던 거는 이제 발해라고 하는 아주 융성한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빠르게 멸망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지질학자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보니까 이 성분이 뭔가 화산재 뭐 이런 불에 그을린 것 같은 흔적들이 많이 토출된다 이거야. 발해의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걸 봤을 때 혹시 진짜 전설 속의 동물인 강철이라는 애가 등판을 해서 발해를 싹 다 그냥 뒤집어 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함락하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발해도 좀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잘 몰라서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우선 발해는 뭐 아시겠지만 이건 국사책에서 많이 보셨죠. 발해 영토 보면 이제 가슴이 든든해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나라였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이제 절로 드는 그런 발해의 지도죠. 자, 여기 보시면은 발해의 역사가 적혀 있는데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발해는 9세기에 들면서 지방 통제력을 잃어가는 쇠퇴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긴 하지만 15대 왕인 인선을 끝으로 갑작스럽게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당시에 요나라의 태조였던 야율 아보기가 이끄는 기병대에 상경이 함락된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존속기간이 228년이었는데 한국사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나라 자체가 조금 뭐 쇠퇴한 경향이 있었지만 인근 나라에 그 급습을 당해서 무너지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좋은 나라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설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백두산 분화설입니다. 946년에 백두산의 분화가 발해 멸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학설이 과거에 종종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서 10세기의 백두산 분화 시기를 정확히 알아내면서 현재는 완전히 폐기가 된 학설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아마 당시에 큰 화산이 탁 터지면서 그 큰 나라도 농작물이 망해져 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힘듦을 겪다가 인근 나라의 급습으로 인해서 망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주장인 것 같은데, 아마 이 주장이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이야기랑 좀 이어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화산재 성분이 발견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화산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화산인 줄 알았던 그것이 사실은 강철이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방금도 알아봤다시피 10세기의 화산 활동을 조사했을 때 이 발해의 멸망 시기랑은 맞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옆 나라가 급습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민중 봉기 같은 게 일어났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유로 망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서도 일단은 규모가 워낙 큰 사이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나라가 갑자기 멸망했다는 데에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데에서부터 오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읽은 이야기는 100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8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남은 14개의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